제3부 왕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정전에서 나라에 큰 의식이 열렸다면 이제 왕의 발걸음은 그 뒤편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의식이 끝나면 왕은 다시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사정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정전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오히려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정전이 조선의 얼굴이었다면 사정전은 조선의 두뇌였습니다. 새벽 5시 왕의 하루가 시작되다. 조선시대 왕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왕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승정원에서는 그날 보고해야 할 문서를 정리했고 홍문관과 예문관에서는 왕이 살펴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관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훗날 조선 왕조실록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역사의 기록 속에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정전, 정치가 이루어지던 공간.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만나 국정을 논의하던 공식 집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검토하고 인사를 결정하며 세금과 군사, 외교 문제까지 논의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혼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유교적 이상에 따라 군신공치, 즉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갈등과 권력 다툼도 끊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왕에게도 끊임없는 조언과 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종대왕도 이곳을 드나들었다. 사정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신하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도 여러 공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정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은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는 일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근정 곧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근정전의 이름처럼 세종은 그 정신을 몸소 실천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혼자 식사했을까? 많은 사극에서 왕이 혼자 커다란 수라상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의 식사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항상 화려한 음식을 마음껏 즐긴 것은 아닙니다. 독살의 위험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도 달라졌습니다. 왕의 식사는 호화로운 잔치가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는 군주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령전 왕이 쉬는 공간. 사정전 뒤편으로 가면 강령전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왕의 침전, 즉 생활 공간입니다. 강령이라는 이름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마친 뒤에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휴식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긴급한 국정 보고가 올라올 수 있었고 밤중에도 대신을 불러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퇴근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태전 왕비의 공간. 강령전 뒤에는 교태전이 자리합니다. 이곳은 왕비가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교태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왕과 왕비가 함께 나라의 안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태전 뒤편에는 아름다운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장생 굴뚝입니다. 해, 산, 물, 구름, 소나무, 거북, 학 등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이 굴뚝은 조선 궁궐 장식미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함보다 상징성을 중시한 조선 미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왕비의 삶은 행복했을까? 왕비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실의 예법은 매우 엄격했고 후궁과의 관계, 왕실 어른을 모시는 일, 왕실 제사를 준비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위를 잃을 적자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은 왕비에게 큰 책임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건물 뒤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삶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담긴 절제. 경복궁을 천천히 걷다 보면 다른 나라 궁궐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중국 자금성처럼 압도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일본 성곽처럼 웅장함만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전각들, 넓은 마당과 단정한 기와지붕은 사람보다 자연을 앞세우는 조선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이 절제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유교 사회가 추구한 가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던 경복궁에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불길은 궁궐을 집어삼켰고 조선을 상징하던 건물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270여 년 동안 경복궁은 폐허로 남게 됩니다. 왜 조선은 자신의 법궁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시 세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복궁을 중건했을까요? 다음 제사부에서는 경복궁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훼손과 오늘날의 복원까지 이어지는 극적인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부. 불타버린 궁궐,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역사. 1592년 4월. 조선의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불과 보름여 만에 한양까지 번졌습니다. 왕궁에도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선조는 급히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도 전쟁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왕조의 상징이던 경복궁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정각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조선 건국의 이상을 담았던 궁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경복궁에 불을 질렀을까? 많은 사람들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여러 사료를 종합하면 궁궐은 일본군이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이미 불길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양은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관청은 무너졌고 관리들은 도망쳤으며 백성들은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궐에 불이 났고 그 불길은 삽시간에 전각 전체로 번졌습니다. 정확한 방화 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국가의 중심 공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결국 경복궁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70년 동안 폐허가 된 법궁.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경복궁이 곧바로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려 270여 년 동안 조선의 법궁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이어진 병자호란은 나라의 경제를 거의 붕괴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궐을 다시 짓는 것보다 훨씬 급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왕들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살린 아름다운 배치와 생활의 편리함 덕분에 왕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창덕궁에서 정사를 돌보며 생활했고 경복궁은 잡초만 무성한 빈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궁은 존재했지만 실제 왕의 삶은 이궁인 창덕궁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결단. 19세기 중반 조선은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장기화되며 왕권은 크게 약해졌고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약해진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상징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는 상징이었습니다. 1865년 대대적인 중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인과 백성이 동원되었고 전국에서 목재와 석재가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7천여 칸이 넘는 건물이 새로 세워질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복궁의 기본 모습도 대부분 이 시기의 중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하지만 거대한 공사에는 큰 대가도 따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세금이 거쳤고 원납전이라는 명목의 강제 모금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경복궁 중건은 왕권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늘 한쪽 얼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희생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그러나 경복궁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은 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경복궁의 수백 동 전각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근정전 앞을 가로막듯 세워진 거대한 총독부 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 위에 식민 권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화문도 제자리를 떠나 다른 위치로 옮겨졌고 원래의 모습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배경으로 전락했습니다. 광복 이후 역사를 되찾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경복궁은 곧바로 원래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총독부 청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경복궁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거 작업은 단순한 건물 해체가 아니라 식민 지배의 상징을 걷어내고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광화문도 여러 차례 고증을 거쳐 제자리로 복원되었고 강령전과 교태전 등 사라졌던 전각들도 하나씩 다시 세워졌습니다. 복원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옛 기록과 발굴 조사, 남아있는 도면과 그림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경복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오늘날 경복궁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앞에 서면 조선을 세운 사람들의 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정전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던 왕과 신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강령전과 교태전에서는 왕실 사람들의 일상이 떠오릅니다. 경회로에 비친 하늘은 6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복궁은 돌과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한나라의 역사와 기억을 담아낸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맺은 말. 조선은 5개의 궁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경복궁이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함께 태어났고 전쟁으로 무너졌으며 다시 일어나 왕조의 권위를 상징했고 식민지 시대에는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궁궐을 다시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갑니다. 경복궁은 단순히 오래된 궁궐이 아닙니다. 그곳은 조선의 시작이었고 시련을 견뎌낸 역사였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자연과 건축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진 궁궐 창덕궁 자연을 품은 왕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왜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왕들이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사랑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